단재 선생은 1880년에 태어났습니다. 1880년이면은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4년 전이니까 참으로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격동의 시대였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여기 있는 모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살던 시대가 역사에서 가장 격동의 시대였다고 생각하며 산답니다. 인간은 모두가 어느 시대를 살았든지 간에 자기가 살았던 시대가 우리의 역사에서 가장 격동의 시대였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산답니다. 이거 우리는 우리 시대로 나름대로 또 우리가 참 격동의 시대를 살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1880년대에 태어난 단재의 생애는 그 자체가 아마 한국 근대사의 경랑의 시대였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고향은 충청북도 청원군 낭성면이었는데 좀 실례되는 말씀으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유능한 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 너무 가난해서 장가든 초엽부터 처가살이를 해야 됐기 때문에 충청남도 대덕군 그 살레면에 가서 살았다고 그럽니다. 충남 대덕에 이 살레에서 살았는데 이럴 적에는 산내라고 읽지 않습니다. 살레라고 읽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살레라는 지명이 많습니다. 그 살레면에서 처가살이를 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단재 신채호는 그 충남 대덕에서 태어났고 우리가 알기는 고향은 청원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출생지는 충남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역사적 이벤트가 많다 보니까 어떤 누구 인물하면 그분 우리 고향인데 해서 이제 그 추모 사업을 많이 하고 내 고향 사람이라고 이제 동네 간에 싸움까지 나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컨대 서재필 고향이 보성인지 논산인지 서로 아직 싸움이 심해가지고 아직 끝이 안 났는데 서재필은 논산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산 속에 처갓집에 가서 이제 외갓집에 가서 아이를 낳으니까 보성 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성 사람인지 논산 사람인지 참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단재 신채의 경우도 청원 사람인데 외갓집에 가서 낳았으니까 청원 사람인지 대덕 사람인지는 서로 뭐 자기 주장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아버지가 처가살이를 하고 자기가 외갓집에서 7살까지 크는 동안에 단재 신채호는 분명히 어떤 콤플렉스를 느꼈을 것이고 자기 가정에 대해서 무심한 아버지에 대해서 아마 많이 고민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재 신채호는 그 유명한 신숙주 선생의 후손입니다. 후손인데 신숙주 선생 하면 우리 역사에서는 좀 잘못 인식되어진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도 춘원 이광수가 쓴 단종회사가 빌미가 돼서 그 사람은 그저 친구도 다 버리고 명리에 쫓아서 절의를 지키지 않은 사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심한 얘기로는 단종회사에 보면은 성산문이 죽던 날 단재 신숙주가 집에 들어오니까 신숙주 부인이 친구를 다 죽게 만들고 당신 혼자서 살아와서 무슨 낯으로 나를 보느냐 그러면서 다락에 올라가서 목매달아 죽었다. 이게 단종에서는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뭐 전혀 그렇지 않고 그 부인은 참 천수를 누리고 정경부인까지 돼서 다 살았는데 이 소설적 공간과 역사적 사실은 참 엄청나게 다른 거죠. 저는 몇 년 전에 그 동아일보사에서 우리의 역사에서 무엇을 잘못 배웠는가를 한 2개월 연재를 하면서 그 신숙주와 그 성산문이 살아간 각 인생에 의미가 있었던 것이지 신숙주만 잘못됐고 성산문만 그 절의를 지켰다고 보는 것은 역사의 잘못이다는 그런 글을 썼다가 한번 욕을 그 바가지로 먹은 적이 있고 너도 신숙주 집안이냐고 막 전화를 했었는데 참 애먹었습니다. 신숙주는 고령신시고 저는 평산신가이기 때문에 문중사학이라는 것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마도 여기 역사학하시는 선배 교수님도 계신데 우리 역사학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오늘날의 병폐 중에 하나는 이제 돈 좀 벌고 멀고 먹고 살만하니까 이 사학이 문중사학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이 한국 역사학을 병들게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동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자식이 잘 되면은
조상을 붓으로 키운다는데, 그러니까 뭐 좀 돈 좀 벌고 하니까 막 그 비석 세우고 뭐 송덕비 세우고 이제 문중사하게 되고 말았는데, 여러분들도 역사학에 어차피 관심을 가지시고 이 길로 나서셨다면은 이 문중사학이 가지고 있는 병폐에 대해서 한 번쯤 경각심을 가져줍시사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예로 한국 문중사학의 가장 큰 피해자는 원균과 김성일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그저 원균은 그건 죽일 놈이고 도망가고 뭐 포로들 귀때기나 뜯어다가 어쩌게 상이나 받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산 이은상 선생이 충무공 현창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빗나간 역사의식으로 원균을 그렇게 비하한 거지 원균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또 김성일이는 임진왜란 도요토미가 안 쳐들어온다 했고 황용길이는 쳐들어온다 그래서 안 쳐들어온 김성일이는 역사의 죄인이 되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황용길의 후손 그 장수왕씨 문중에서 끌어낸 얘기고 역사적 진실을 아시려면 혹시 유성룡의 징비록을 보면은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문중사학의 역사가 많이 이질러져 있습니다. 아마 단재 신채호나 신숙주의 문제도 그런 문중사학의 부분적인 피해가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재 선생은 이름이 채호인데 이렇게 쓰는데 아실 만한 분들도 뭐 어떻게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채자가 아닙니다. 이건 변자입니다. 정확하게 쓰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쓰는 것은 이 틀린 글자입니다. 이 아실 만한 분들도 그 신채호의 이름을 많이 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일합방 이전에는 그 한문을 본시 잘해가지고 당대 세도가였던 신기선의 주선으로 성균관에 들어가서 유생 노릇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그의 일생에 누구나 한 시대에 뜻있는 사람이라면 민족의 운명과 자기 운명을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황성신문에서 장지현 선생이 그 시일야 방송대국을 써서 필화 사건이 나고 그래서 장지현 선생이 그 자리를 물러나게 되자 그 후임으로 황성신문 주필이 됐던 것이 단재 신채호에는 그 일생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렵에 신채호는 조씨 가문의 한 여인과 혼인을 했는데 그 부인은 좀 신뢰되는 표현으로 학식이 없고 현숙하지 못한 그런 여인이었다고 그럽니다. 첫 아들을 낳았는데 젖도 없고 그래서 그 어려운 형편에 연유를 먹여서 그 첫 아들을 키웠는데 그 부인은 연유 타는 법도 몰랐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저 연유를 잘못 먹여가지고 그 아이가 유체로 바로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삼청동 여기에 살았는데 먹던 그 우유를 이게 삼청동이 여기가 개천입니다. 여기가 삼청동 개천에다 모두 뿌리고 이혼하고 이제 그 중국으로 망명을 떠나게 되죠. 한 인간의 삶을 이래 설명할 적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사실은 그 인생, 그 사람, 그 영웅의 모습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우리는 감히 따라갈 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지 신채호도 그런 인간적인 아픔, 자식을 잃은 그 고통을 잊고 싶은 심정 이런 것들이 그 망명과 밀접한 함수관계가 있는 것이지 오로지 조국만을 위해서 역사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좀 겸손해야 하고 좀 더 정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10년에 우라지보스토크로 망명을 했는데 그때 그 보찜 속에는 안정복의 동사강목 한 질만 지고 갔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갔는지는 가진 그 궁극적 관심이 무엇이었던가는 그 사실로서 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연암 최익현 선생이 일본으로 떠날 적에는 이 조선의 그 흙 한 줌을 싸주고 갔습니다. 내 조국을 잃지 않겠다는 뜻으로 면함 선생은 흙 한 덩어리 가지고 갔고
폴란드의 그 쇼팽은 그 폴란드를 떠날 적에 그 가족들이 그 상자에다 그 폴란드의 흙 한 덩어리에 넣어주죠. 그러니까 인간은 떠나면서 다 수구초심인데 떠나면서 다 고향에 그 머리를 돌리는 것인데 결국 그 향수를 아마 탈낼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919년에는 상해 임시정부에 들어가서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까지 지냈는데 이 얘기는 조금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만 그 의정원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화목하지도 않았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큰 활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1920년이 되었을 적에 그는 그 북경대학의 한 재원이었던 박자혜라고 하는 한 여학생과 재혼을 했습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이 중매를 했던 것으로 봐서 아마 꽤 괜찮은 문중의 따님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채호는 늘 그 자기 부인에게 나는 참 무능한 사람이고 가정에 등한한 사람이니까 그 점을 나를 믿고 너무 살지 말라는 얘기를 아주 뭐라 그럴까 자괴심에 젖어서 자기의 그 부족함을 늘 고백을 했다고 그럽니다. 평생 돈 벌어서 가족 한번 부양한 적 없고 북경에 있는 동안에는 그 북경의 그 인근의 암자였던 보타함과 북경대학 사고전서 그리고 관음사라고 하는 절에 들어가서 주로 공부를 했는데 이때 조선 상고사를 공부하면서 다음에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이석증이라고 하는 북경대학 교수를 만난 것이 평생의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백두산을 가보았고 또 광개토대왕 비석을 제가 한번 몸소 광개토대왕 비석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이 광개토대왕 비석을 얘기할 때 몇 가지의 그 신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데 광개토대왕비의 얘기는 솔직하게 아주 정직하게 말씀드린다면은 한국 역사의 부끄러운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광개토대왕비가 몇천 년의 우리의 역사를 입증하는 중요한 사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이 광개토대왕비를 찾아서 발굴해서 한국의 역사에 제시한 사람은 일본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사코이라고 하는 일본군 육군 중위가 만주에 그 정탐을 위해서 파견이 된 정보장교였는데 이 사람은 일본 육사를 졸업한 아주 수재였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만주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집안현 통구에 갔다가 광개토대왕비를 발견을 했습니다. 일본 그것이 1882년 전후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광개토대왕비석의 전문가인 이진희 선생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때 이 사코이 가게야키가 그 광개토대왕비석을 쭉 읽어보니까 자기 민족에게 불리하고 조선이 일본을 지배한 것으로 돼 있어서 끌로서 글자를 몇 개 긁어내고 거기다 회치를 해서 다시 글자를 새겨놓은 다음에 탁본을 다시 만들었다. 이것이 한국 측의 주장입니다. 나는 이 부분이 한국 역사학자들로서는 못할 말을 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점은 한국의 그 역사학자들이 일본의 그 나쁜 놈들이라는 식으로 일본 역사학자들이 나쁜 놈들이라는 식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제시했다면 그것은 한국 역사학자들이 실수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광개토대왕비석을 사코이 가게야키가 탁본한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조선의 남쪽 지금 김해 평야가 미마나 즉 그 임나일본부가 되는 것은 그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자 한국 역사학자들은 그게 이제 날조됐다고 그러는데 그 날조한 사람이 일본 역사의 대가도 아니고 금석학의 무슨 대가도 아니고 일본 육군 정보 장교가 그렇게 했다면은 그건 참 엄청난 일을 한 것이고 무서운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날 한국의 4년제 종합대학에서 역사학을 제대로 전공을 하고 ROTC를 마친 다음에 육군 중위가 돼서 어떤 연유로 일본 홋카이도에 파견이 되었을 적에 일본 사람들도 1500년 동안 몰라봤던 일본 비석을 그 사람이 찾아가지고 읽고 해석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민족에 불리하다고 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 비석, 홋카이도 비석을 달조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그런 의지를 가진 한국 ROTC 육군 장교가 있겠는가?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이건 참 몸서리 쳐지게 무서운 장면이지 나쁜 놈들이라고 그렇게 매도하고 하기에는 우리 역사학자들이 아직 그 수련이 덜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년에 단재 신채호는 동박 아나키스트 연맹, 즉 한국 그 동방의 그 무산자 연맹에 가입을 해서 거기서 체포가 된 다음에 10년형을 받고 여순 감옥에서 6년 동안 그 수용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병을 얻어서 1936년 2월 달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대체로 오늘 말씀드릴 이 신채호의 생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신채호가 어떤 사상을 가졌을까 하는 그 사상사적인 얘기는 약간의 그 시대 구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단재 신채호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단재 신채호의 시대 구분을 대체로 세 기로 구분합니다. 제1기는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이것은 그가 황성신문에서 주필로서 그 소위 필봉을 휘두르면서 민족혼을 일깨웠던 시대, 언론 구국의 시대가 초기에 한 5년 동안 지속되고 1910년에 망명을 해서 1925년 그가 무정부주의자가 될 때까지 한 15년 정도의 소위 역사 보국 시대, 역사를 배워가지고 민족의 그 보답을 하겠다는 역사학자로서의 시대, 이때가 한 15년 정도 되고 1925년부터 죽을 때까지 그 나머지 시대가 대체로 무정부주의자의 시대, 이렇게 해서 한 16년 정도의 무정부주의 시대,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재 신채호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그 어떤 한 인간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시대 구분이라는 것은 편의적인 것일 뿐이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1910년부터 25년까지 역사학자로서의 시대라고 그러지만은 이미 단재가 역사학 논문을 쓰기 시작한 것은 황성신문 주필시대인 1908년대에 이미 시작이 됐고 1925년에 그가 무정부주의자가 되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한국의 무정부주의가 상륙한 것은 1922년입니다. 그보다 조금 빠른 시기에 한국 무정부주의가 상륙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시대 구분이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편의상 그러는 것이지 칼로 베인 듯이 그렇게 시대 구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전제를 하고서 이 시대 구분에 따라서 한번 그의 생애를 사상사적으로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제1기, 즉 1905년부터 1910년까지의 시기는 그 언론, 정론 구국을 운동을 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1905년이면은 그 사람이 25살이니까 사실 요즘 나이로 25세 뭐 그렇게 대단한 뭐 일가를 이루었겠습니까? 그냥 혈기로 어떤 뭐라고 할까 민족적 정열로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었으면 틀림이 없고 이때에 아마도 그 영국의 그 언론인이었던 그 에런스트 베델을 만난 것이 그에게는 큰 그 인연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게 인연이고 만남인데 어떤 사람을 청년시대 때 어떻게 만났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지어주는 가장 중요한 모멘트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박은식이라든가 매천 황년이라든가 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 유교적 오리엔테이션을 받았고 국사를 생각했고 언론을 생각한 사람들이지만은 단재 신채호가 그들과 조금 다른 것은 이 황성신문을 통해서 서구 문물을 남보다 빨리 접한 그 시대의 개신유학자였다는 점에서 좀 다른 그런 특색을 가진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1기의
시대, 언론을 통해서 민족에게 자기가 보답하겠다고 하던 이 시대의 단재 신채호의 사상은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그 영웅주의입니다. 영웅주의인데 이 영웅주의라는 것은 역사에서 각기 한 시대의 주인이 영웅이었는가 민중이었는가, 이것이 이제 민중주의 사관과 영웅주의 사관으로 아주 콘트라스트를 이루는 두 개의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는 분명히 영웅주의자였습니다. 영웅주의자였는데 단재 신채호가 영웅주의에 심취한 것은 독서를 통한 깨우침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당시 한국 사상사에 가장 강렬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중국의 계명 유신학자였던 양계초였는데, 양계초의 책이 물밀듯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 아주 포퓰러하게 대중적으로 읽힌 양계초의 책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 건국 삼걸전입니다. 이탈리아를 건국한 세 영웅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건국 삼걸이라고 하는 사람은 카부루, 마치니, 가리발디입니다. 카부루는 정치적인 그 활동으로서 이태리 통일에 이바지했고, 마치니는 이탈리아 민족주의를 정립하는 데 기여했고, 가리발디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이태리 통합에 기여한 사람이죠. 어떤 민족이 어떤 시대의 영웅을 만났다는 것은 분명히 그 복된 일인데, 동시대에 이 가리발디, 카부루, 마치니가 동시대에 각기 다른 분야에서 출중한 이 세 명의 영웅을 배출했다는 것은 분명히 그 시대의 이탈리아가 축복받은 참 다행인 그런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탈리아 건국 삼걸전을 양계초가 썼습니다. 양계초가 썼는데 그것을 신채호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이탈리아 건국 삼걸전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출판을 했는데, 이때에 이미 그는 상당히 그 영웅주의에 깊이 몰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는 대단히 유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있다면은 우리나라에는 광해도 대왕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탈리아의 주리우스 시자가 있다면은 우리나라에는 연개소문이 있고, 이런 식으로 비교 사학적으로 이탈리아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비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이러한 영웅주의는 영국의 문필가였던 토마스 칼라일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1840년에 영웅숭배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영웅숭배론이 이제 그 시대에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한 시대를 풍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칼라일의 영웅숭배론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 영웅의 살다 간 모습이었다는 것이 칼라일의 논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영웅이 있으면은 그 시대의 역사가 사는 것이고, 그 민족이 번영하는 것이고, 영웅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 민족은 멸망한다는 그런 대단히 좀 요즘의 그 역사적 시각, 민중주의 시각으로 본다면 대단히 위험하고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관을 영웅주의 사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채호는 이 이탈리아 건국 삼걸전을 보면서 왜 우리나라에 영웅이 없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영웅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을지문덕전, 최도통전, 최도통이라는 것은 최영 장군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전, 이렇게 영웅전을 차례로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웅주의가 단지 신채호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맥이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정론 구국 시대의 단재 신채호의 특징은 이 시의 문제입니다. 근데 참 좀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고 참
좀 독특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한 민족이 죽고 사는 것은 그 민족의 시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 민족의 시가 살았으면은 그 민족이 사는 것이고 그 민족의 시가 죽으면은 그 민족도 죽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 망하면 나라도 망하고 시가 흥하면은 국가도 흥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서양 사학을 공부한 사람들의 귀에는 이 얘기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독일의 요한 고트리프 휘테에게서 이제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휘테라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베를린 대학 총장으로서 나폴레옹과 동시대를 살았던, 나폴레옹이 이제 이 독일을 지배했던 그 시대에 베를린 대학 총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책 많이 읽으시리라고 생각되지만은 기회가 있으시면은 휘테가 쓴 독일 민족의 고함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그 독일이 나폴레옹에게 점령된 그 식민지 체제 하에서 베를린 대학 총장을 지내면서 14차례에 걸쳐서 독일 민족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그 독일 민족에게 그 외친 연설문입니다. 연설문을 후에 이제 후학들이 녹취를 해서 이렇게 이제 책으로 만든 것이 이게 인류의 역사에 이제 가장 영향을 미친 책 중에 하나라는 독일 민족의 고함이라는 이 책입니다. 한 민족이 살려면은 그 나라의 시가 살아야 한다는 얘기는 휘테가 독일 국민의 고함에서 한 소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분명히 단재 신채호는 휘테의 독일 민족의 고함을 읽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읽고서 거기에서 그 영감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는 늘 개탄하기를 왜 우리는 줄줄줄줄 이태백의 시는 읽으면서 외워대면서 이백두보 한태지 소순의 시는 줄줄줄줄 읽으면서 우리의 역사에 그 민족혼을 심어줬던 시들에 대해서 무심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특히 정몽주가 쓴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하라는 그 단심가를 평생에 그렇게 좋아했고 이 단심가에서 힌트를 얻어서 자기 호도 단재라고 이제 그렇게 지은 거죠. 자기 내 일생은 절의를 지키면서 이 국가민족에 충성한 정몽주처럼 내 일생을 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을 자기 호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한 시대에 그 휘테 같은 지성이 있었다는 것은 독일 민족으로서는 참 다행한 일이었고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말년에 독일 베를린 대학 독일 최고 명문 베를린 대학 총장을 은퇴를 한 다음에 다시 프랑스와 독일의 전쟁이 벌어졌을 적에 휘테는 일반 사병으로 지원병을 군대에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이미 그때는 나이가 50이 훨씬 훌쩍 넘은 나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체 검사에 불합격이 되죠. 일국의 대학 총장이 사병으로 조국 전선에 몸을 바치겠다고 지원한 것부터가 참 비범한 일이죠. 그렇게 되자 그의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는 나이도 젊고 또 여자는 간호원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었는데 나이 제한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와이프는 이제 대프랑스 전쟁에 간호사로 지원을 해서 군인에 입대를 하죠. 그러니까 휘테는 자기 와이프의 간호사의 보조원으로 입대를 합니다. 그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보조원으로 입대를 해서 자기 와이프의 시중을 들다가 전선에서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전선에서 죽었습니다. 휘테라는 사람은 그 독일 국민의 고함이라는 책도 훌륭한 책이지만은 그 사람이 살아간 일생도 우리에게 참 감동적인 그런 교훈을 주는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단재 신채호가 정론 구국시대 때 주장을 한 세 번째 내용은
한글 좀 제대로 알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은 참 역설적입니다. 한적은 내려 쓰는데 다섯 손가락으로 쭉 내려 읽으면 한눈에 사서오경을 읽을 수 있다는 그 한학자가 한글 좀 배우자. 야, 이거는 참 놀라운 일이죠. 한글 좀 제대로 알자. 우리는 왜 당태종이 어쨌고 요순임금이 어쨌다는 얘기는 알면서 왜 우리는 광개도 대왕이나 태종 문무왕이나 온조왕이나 세종대왕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모르는가? 한글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재 신채호 그 시대의 모든 역사학자들이 한국사를 한문으로 썼습니다. 매천 황현도 그랬고 박은식이도 그랬고 다 한문으로 쓰던 그 시대의 단재 신채호만은 비록 북한문 혼용이긴 하지만은 한글로서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상고사, 조선사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나는 한국사에서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 역사에 누가 제일 위대한 인물이었는가 하면 첫째가 세종대왕이고 두 번째가 이순신이고 세 번째가 김구선생이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순서가 거의 굳어지다시피 했는데 참 세종대왕은 훌륭한 분이었는데 정치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참 훌륭한 분이었는데 한글의 공에 가려서 그게 다 묻혀버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한국 역사상 참 지울 수 없는 그런 발자취를 남긴 훌륭한 분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재 신채호는 그 세종을 깊이 알았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쉬운 말로 쓰자는 거죠. 역사를 쉬운 말로 쓰자. 이 얘기는 다음에 이제 역사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쉬운 말로 쓰자. 그러기 위해서는 한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 그 연말 특집 쇼에 나훈아가 나와서 이제 쇼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훈아 대답이 참 그 인상적이었어요. 발음 똑똑히 하는 것이 노래를 잘하는 첫걸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아, 저 사람이 그냥 딴따라만은 아니로구나. 네, 깊이 그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소동파가 시를 많이 지었는데 소동파 말이 내 시가 물깃는 안악에게 들려주어서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내 시는 시가 아니다. 물깃는 안악에게 들려주어서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그건 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서 성경을 인용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9절에 의하면은 거기에는 그 예수께서 가퍼르나움이라는 곳에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 59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그 가퍼르나움에서 예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가 어려웠어요. 어려우니까 그 신도들이, 그 청중들이 뒤에서 수군수군하면서 참 어렵다. 저렇게 어려운 말을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가 하고 모두 예수를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도 어려우면 안 듣습니다. 하물며 역사학자가 말을 어렵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도리가 아닐 겁니다. 결국 이 시대에 이 언론 보국의 시대에 단재 신채호의 이러한 그 정론구국의 심정이라는 것은 대단히 비분관계해 있었고 그런 면에서 아주 좀 센치멘탈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역사를 쓸 적에 박은식 같은 경우는 혈사죠. 피로 쓴 역사. 이렇게 아주 다 비분관계해 있는 거죠. 만국의 서름이 너무 절절해가지고 그냥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역사를 쓰는 거죠. 통사, 트래지딕 히스토리죠. 슬픈 역사, 뭐 이런 식으로 다 역사를 쓰는 이 비분관계의 시대에 단재 신채호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분관계의 역사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비분관계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결함은 탓의 역사학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탓의 역사학이라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나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외놈 때문에, 저 나쁜 외놈 때문에, 저 이완용이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누구를 비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분관계의 역사를 적과 동지의 이분법적 시각으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죄신체호의 역사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단죄신체호는 나와 남의 투쟁이다. 아와 비와의 투쟁이다. 근데 역사는 사실은 투쟁은 아니거든요. 역사는 때로는 화해하고 보듬어 안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역사지 꼭 너는 적이 아니야. 적이야 동지야를 분명하게 가려야 하는 이분법만이 역사학의 시각은 아닐 겁니다. 이런 점에서 단죄신체호의 이런 그 이분법적 그 역사 해석이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소상하게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비분관계의 역사가 아까 말씀드린 이 영웅주의로 흐르는 거죠. 이순신이 임진왜란 다 막았고 을지문덕이 수나라 군대 다 막았고 당태종 올술진 연개소문이 없었으면 마치 나라가 망했을 것처럼 3.1운동은 33인이 다 했고 뭐 이런 식의 얘기죠. 여기에 저하고 연대가 비슷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 시대의 한국 근현대 사를 배울 적에 가장 비분관계했던 역사는 아마 이준열사 얘기였을 겁니다. 이준열사가 해금 만두국 평화에 가서 그 회의장에 들어가서 일장 그 자기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치면서 칼을 빼어들고 배를 갈라서 죽었다. 이렇게 국사교과서에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국사교과서에. 거기에 좀 약간 드라마틱한 교사는 그래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빼서 단상을 향해서 던지면서 조국을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거든요. 이게 국정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터무니도 없는 얘기거든요. 이준열사는 회의장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어드미션이 없는 사람이에요. 출입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들어갈 형편도 못 됐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서 간 그 노인이 지병이 있었던 노인이 여관에서 스트레스와 과로사로 죽은 겁니다. 이것이 그냥 배를 갈랐다는 종 창자를 뿌렸다는 종 이렇게 비분관계하게 가르친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격해했고 역사를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역사가 청산해야 될 영웅주의, 비분관계의 잔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2기에 들어가서 역사학자로서의 시대가 있었는데 이 시대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이 역사를 잘 가르치는 것이 국혼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는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이유가 첫째는 관찬이라는 거죠. 관찬. 우리의 역사는 관에서 편찬했다는 겁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역사를 편찬하는 것이 아니고 오피셜 히스토리만 역사인 거죠. 놈 촘스키라고 하는 지금 살아있는 미국 최고의 지식인이죠. MIT의 그 지식인인데 놈 촘스키라는 사람 말에 의하면 우리 시대는 소독된 역사를 읽었다는 겁니다. Sanitized history, 소독된 역사. 요 역사를 발표해서 위정자들에게 불리하다 싶으면은 이걸 위생 처리해가지고 읽히지 않아야 될 역사로 분류해서 국민에게 안 가르쳐 주는 거죠. 또는 cleansed history, 세탁된 역사를 가르치는 거죠. E.H. 카의 말을 빌리면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하는 것을 구분하려면은, 알아보려면은 그 시대에 어떤 역사는 읽을 수 있고 어떤 역사는 읽을 수 없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그 시대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다라고 E.H. 카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관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이기 때문에 세탁되고 소독된 그런 역사를 읽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서는 그 앞세대, 전대,
전대의 역사를 괜히 악의적으로 비하했다는 겁니다. 조선이 건국하면 고려를 비난했고 고려가 건국하면 신라를 비난했고 이렇게 전대 역사를 늘 비난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려사를 읽어보면은 고려사라는 것이 이제 말년에 오면은 공민왕, 해목, 정민, 우창량이죠. 우왕, 창왕, 공양왕인데 고려사에는 우왕, 창왕, 양왕이 공양왕이 신돈이 제 첩한테 임신시켜가지고 왕실에 들여보내서 낳았다. 이 고려 정사에 이제 그렇게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신우, 신창 이렇게 이제 써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또 신돈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요승만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사를 쓰면서 고려를 멸망시킨 조선 왕조의 법통을 찾으려다 보니까 그 우왕 창왕은 그게 사실은 왕씨가 아니라 신돈이 제 첩한테 임신시켜서 들여보낸 첩의 자식이다. 이렇게 이제 고려사를 쓰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목은 이색 선생의 말에 의하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대 역사를 악의적으로 날조하고 은폐했다. 세 번째로서는 우리 역사를 한자로 썼다는 거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한글 좀 가르치자. 한글 가르치는 것이 조선 독립의 첩경이다라고 가르치는 것과 맥이 통하는 얘기인데 결국 이 한자로서 역사를 가르쳤다는 것은 지식의 계급화 현상을 빚었을 겁니다. 식자들만이 역사를 아는 그런 시대를 낳게 만들었을 겁니다. 네 번째로서는 우리의 민족문화의 유산을 왜 그렇게 비하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민족문화의 유산을 비하했다는 거죠. 이것은 단지 신체어만이 느낀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금기시되어 있는 몇 가지 그 얘기가 있습니다. 서로 공공된 자리에 가서 말하지 않아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너 고향 어디야? 네 고향이 양반인지 내 고향이 양반인지 그 고향 너 전라도야 너 경상도야 이런 지방색 얘기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너네 문중이 어디야? 네가 무슨 광산김씨야 무슨 평산시지야 문중 얘기를 한다고 세 번째는 네가 맞는 예수가 맞아 내가 맞는 부처님이 맞아 이 종교 얘기 이거는 이제 서로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통계에 의하면 여기 한 26%가 이제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는 한국의 예수 믿는 분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파괴한 데 대해서는 역사적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걸핏하면 우상숭배. 조상의 제사도 우상숭배인가라고 나는 묻고 싶습니다. 우상숭배. 저는 젊어 한때 그 선앙당에 미쳐가지고 전국 선앙당을 역마살 낀 사람처럼 이제 찾아다닌 적이 있는데 제가 선앙당에 심취했던 이유는 이건 무속이 아니다. 이건 샤머니즘이 아니다라는 확신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동네가 있으면은 동네 초입 입구에 선앙당이 있는데 선앙당은 그 시대에 원시 부족 전쟁 시대에 돌멩이가 무기였던 시대에 돌멩이로 석전을 하던 시대에 불악 방어를 위한 병참기지였습니다. 그 돌멩이는 던지기에 알맞은 그 돌멩이로서 그 불악의 후두부, 목에 해당되는 부분에다 선앙당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방어진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앙당에 신성 개념이 부여되면서 여기에 소도화되고 샤머니즘이 거기 깃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선앙당이라는 것은 참 우리나라의 방이라든가 이런 데 대단히 중요한 유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그 새마을 사업하면서 도로 포장할 때 이제 다 들어갔고 전도사님 부임하면은 그 무당 때려 없는 것이 잘 믿는 믿음인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전통 문화가 파괴되기 시작했는데 이 선조들의 우리의 이 민족 문화의 유산을 비하한다는 점에서 단재 신채호는 대단히 분개하고 민족 문화를 창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의 역사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단재는 다음과 같은 얘기들을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왕조 중심사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왕조 중심사로부터 벗어나는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 이제 젊은 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시대의 국사 공부라는 것은 태정태세 문단세를 누가 먼저 빨리 외우느냐 하는 것이었거든요. 태정태세 문단세의 성현준 원서.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정도인지 몰라도 우리 시대에는 고려까지 외워야 됐습니다. 50년이 지난 이 순간에 자다 외우라 외울까. 그때 그 담임 선생님이 얼마나 닥달을 했으면은 그걸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걸 안 읽고 외워야 합니다. 이게 그 시대의 역사 공부였거든요. 이 왕조 중심사. 이것이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려사는 광개도 대왕의 역사가 아니라 양만춘의 역사여야 하고 연개소문의 역사로 돌아가야 한다. 조선 왕조는 왕조 중심이 아니라 이순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를 왕조 중심사에서 다시 조금 바뀌긴 했는데, 물론 영웅주의라는 것이 함정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은 그가 그 왕조 중심사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그 흔적은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신채호가 고민했던 부분은 이 사대입니다. 사대. 여기서 사대라는 것은 아주 거명해서 김부식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부식이가 역사에 쥐운 지혜가 크다는 거죠. 근데 김부식이는 삼국사기를 쓰면서 신라사 중심사로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것이, 김부식이는 경순왕의 손자였기 때문에 신라 중심사로 이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신채호는 이 고구려의 혼을 말살하고 신라 중심사로 써나간 이 역사가 한국 역사가 저지른 가장 큰 죄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부식의 사기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맹점을 지적하는데, 첫 번째가 강역입니다. 영토지리학인데 고구려의 땅이 요즘 우리 국자교과서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서북쪽으로는 고비사망까지 갔고 동북쪽으로는 흑룡강, 사할린까지 갔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즘 국정교과서에 수록된 대로만 하더라도 약 52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의 면적. 이것은 100번을 양보해서 신채호가 얘기하는 고비사막 사할린스크까지 치지 않고 요즘 국정교과서에 쓰여진 대로 써도 52만 평방킬로미터인데, 다는 이 점에 이제 단지 신채호의 그 역사학의 그 훌륭함이 있다는 건데, 통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신라 통일이 왜 통일이냐는 거죠. 신라가 통일했을 적에 여기가 충천강 원산만이 13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요 면적이. 그러면은 39만 평방킬로미터가 남의 땅이 된 거거든요. 퍼센트로 따지면은 52만 평방킬로미터 중에 75%를 잃어버린 겁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토의 개념이고 공간적 개념인데, 어떻게 75%, 4분의 3을 잃은 이것을 통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난 이런 점에서 한국 사상사나 한국사를 가르치면서 통일신라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신라는 통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남북 문제가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데, 남한이 어찌어찌해서 중국의 힘을 빌어가지고 북한 정권을 멸망시켰다고 합시다. 그런데 멸망시켜준 대가로 북한 땅은 다 중국에게 되돌려주고 남한 정부는 경상남북도만 탈랑 차지하고 있으면서 북한 정권 멸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남북 통일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똑같은 논리죠. 똑같은 논리. 여러분들은 이 삼국 통일에 대한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신라는 삼국 통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민족을 통일하고 언어를 통일했다고 천만의 말씀. 신라하고 고구려는 언어도 달랐는데요. 김춘추는 탕태종을 만나러 갔을 적에 고구려를 거쳐서 갔을 때 고구려 땅에 들었을 적에는 통역을 데리고 왔는데요. 말이 안 통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작년에 KTF에서 사람을 모집하는데 제주도에 근무할 사람, 단 제주도어를 육지말과 똑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 제주도 말하고 육지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거든요. 한국전쟁 당시에 함경도에서 동해안을 타고서 제주도에 피난 간 사람이 제주도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해서 일본말로 했습니다. 이것이 1950년대 얘기예요. 하물며 서기 700년경에 고구려 사람하고 신라가 말이 통했다고 택도 없는 소리죠. 말도 안 통했습니다. 이건 다음에 좀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전혀 이질적인 민족이에요. 무슨 통일을 했습니까? 언어는 통일이 된 게 아닌 거죠. 또 이 화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참 이 화랑 얘기는 제가 생각해도 이건 참 그 환심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무사도라는 거죠. 조국을 위해서 죽은 청년 무사의 상무정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화랑은 여자였잖아요. 화랑은 처음에 여자였죠. 그래서 화랑을 여러분들 이렇게 배웠죠. 이거 여기서부터 역사학자들이 거짓말 시킨 겁니다. 화랑은 이렇게 썼습니다. 꽃같은 여자지 어떻게 꽃같은 사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이 대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삼국유사의 원본을 그 인쇄한 건데 한번 보십시오. 삼국유사에는 분명히 화랑이라는 그 글자가 계집여변에 쓰여져 있습니다. 꽃같은 여자지요. 그러니까 이건 그 시대에 제천의식을 거행하던 무녀들의 풍습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지으시고 한자의 발음을 만드실 적에 그것이 이제 동국정운인데 동국정운에 의하면 이것은 양으로 읽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십시오.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요자는 화랑은 이렇게 여러분 작아서 안 보이시죠? 화랑은 계집여변에 쓰는데 요자는 양으로 읽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종대왕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발음이 됩니까? 환양년이에요. 이선근 선생이나 양주동 선생은 화랑이 타락해서 환양이 되었다는데 그게 아니고 애시당초부터 환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모계중심 사회에서 다 이해하실 만한 성인들이니까 말씀드리지만 남자 왕이 혼자 못 자고 여자 끼고 자듯이 여자 왕도 혼자 못 잤어요. 그래서 진성여왕 같은 여왕은 자식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연의 남편이 위홍, 향가를 쓴 위홍이 그 진성여왕의 내연의 남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랑이라는 것은 1950년대 이선근 선생이 이승만 박사가 이게 지금 한국 전쟁이 이렇게 심한데 우리의 역사에는 청년들이 조국을 위해서 무슨 죽은 그런 유산이 없다냐 하고 물었더니 이선근 선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화랑이다. 그러면 네가 한번 책을 써보지. 그래가지고 1953년에 화랑도 연구라는 책이 나온 이후 화랑이 이렇게 떠들썩한 거지. 화랑이 무슨 대단한 무사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터에 젊은이들을 밀어넣기 위해서 그 시대 1950년대의 상황이 빚어진 그 비극일 뿐입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요 글자, 요 제일 끝에 있는 글자, 요것은 격자인데 박수무당 격자입니다. 박수무당 격자인데 최세진의 훈명자회에 의하면은 이 격자는 화랑이 격이라고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랑이라는 것은 조선왕조 시대에는 박수무당이었다는 뜻이에요. 제천의식을 거행하던 여사제가 화장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가늠한 여인이라는 그런 뜻이 아닌 그래서 제천의식을 거행하는 여자였다는 그런 것이 느닷없이 그냥 운동장도 화랑대가 되고 철도역도 화랑대가 되고 이제 무슨 무공훈장도 화랑 무공훈장이 되는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많이 다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라중심사로 빚어진 것 중에 가장 비극적인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지방색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경상도도 아니고 충청도도 아니고 아주 두메산골 충청도 괴산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 지방색 같은 건 별로 없습니다. 이 신라중심사가 빚은 가장 비극적이고 현대까지도 애물로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것이 호남 기피일 겁니다. 여기에 17%가, 여기에 계신 분들의 17%가 이제 호남뿐이고 약 21%가 이제 영남뿐인데 저는 아무 편견 없이 얘기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라 중심사로 쓰다 보니까 백제를 멸망시킨 데 대한 설명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의자왕은 황금무도했고 필요나였고 여자 3,000명을 데리고 잡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떠한 역사적 1차 사료에도 의자왕의 궁녀가 3,000명이었다는 것이 어떤 1차 사료에도 없습니다. 없어요. 이것은 신라 중심사로 백제사를 그렇게 비하하다가 나온 역사적 날조일 뿐입니다. 백제가 멸망할 당시에 백제의 군인의 수가 2,500명이었습니다. 부여에 가보세요. 거기에 3,000명이면은 여자 3,000명이 살 집이면은 워커힐 호텔이 5채 정도 필요합니다. 주거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주거상으로. 다크함에 여자, 그 히프 다 큰 여자 3,000명이 쓸 데가 어디 있고 내려뛸 바위가 어디 있습니까? 다크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크함의 전설이라는 것은 내가 알기는 일본 사람들이 그 신라 중심사로, 일본 사람들은 왜 신라 중심사로 썼느냐면 신라가 일본 식민지였으니까. 일본 식민지가 신라였다. 그런데 신라가 정통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선을 다스릴 연고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을 하려고 신라 중심사로 가르쳤고 백제를 비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삼천궁녀 얘기가 나왔고, 전주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의뢰 이제 하시는 인사로 하시는 말씀이 전주에 왔으면 비빔밥 먹고 가야 된다고 그러죠. 전주 비빔밥 영양가 높고 맛도 좋고. 언젠가 전주에 가서 그 행색관 하는 분들하고 이제 그 우체국 뒤에 뭐 비빔밥이 제일 좋다고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가서 그랬죠. 비빔밥의 유래를 아는가? 물었더니 여기는 전라도는 음식 문화가 발달돼서 그렇다. 그게 아닌데. 우리의 기억 속의 비빔밥이라는 것은 국한 그릇 떠놓을 형편만 돼도 비비지 않았습니다. 바꿔 말해서 문전옥답에 모든 거 수탈당하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꽁댕이에다가 밭으로 설설 기어가는 푸성기에다가 고추장, 된장 넣고 바가지에 담아서 눈물 섞으면서 먹던 것이 비빔밥입니다. 최후에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먹던 것이 이제 비빔밥이죠. 이게 전라도 문화의 가장 그 애절한 유산 중에 하나인데 왜 전라도는 비빔밥을 먹어야 했을까? 곡창지대가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곡창지대가 수탈이 심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밀란이 일어났다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밀란은 평야, 문전옥답에서만 밀란이 일어납니다. 만경평야, 김해평야, 연백평야 이런 데서만 밀란이 일어납니다. 바꿔 말해서 비옥한 땅에서 수탈이 심했고 비옥한 땅에서 밀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호남문화권인데 이러한 그 백제 문화의 유산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도 애물처럼 우리 역사를 이제 그 짓밟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단재 신채호가 이 고구려 정신을 떠나서 신라 중심사로 가르친 데 대한 어떤 그 한이라고 할까 그런 얘기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단재 신채호의 얘기는 한이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단재 신채호는 영어를 아는 그 시대의 드문 개명 유학자였습니다. 단재 신채호의 가까운 친구가 그 김규식 선생이었는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상해 임정 시절에 신채호는 그 김규식에게 영어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보챘답니다. 그래서 영어라면야 뭐 김규식 선생이 그때 미국 출신이니까 영어를 잘했대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쳐 줬답니다. 근데 그렇게 배운 영어가 원서를 읽을 경지가 되었답니다. 신채호는 영어를 읽을 경지가 됐는데 끝까지 영어 읽는 그 끝까지 this is는 boy하고 that is는 걸인이라 이렇게 읽었대요. 끝까지 그렇게 읽었대요. 그래서 김규식이 맨날 구박을 하면서 영어를 그렇게 읽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그냥 this is a girl이지 this is는 girl하고 that is는 boy하고 그렇게 그렇게 읽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핀잔을 줘도 한문도 그렇게 읽었는데 뭐 영어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느냐고 그러면서 끝까지 그렇게 읽었답니다. 단재 신채호의 여러 가지 저작을 보면은 H.G. 웰즈의 History of the World 세계사를 분명히 읽었습니다. 몽테스큐의 법의 정신도 읽었고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도 읽었습니다.
이 얘기는 신채호의 역사적 그 사고의 틀 속에는 진화론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사회 진화론. 사회 진화론이라는 것은 찰스 다윈이 생물학적 진화가 진행되는 것과 똑같이 허버트 스펜서는 인간의 사회 생활에도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논리죠. 바꿔 말해서 그 사회 진화론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으리라는 낙관주의를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이 사회 진화론은. 삶은 점점 좋아질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제시대의 사회 진화론이 한국의 역사학계를 강타한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회 진화론의 키워드는 약육강식이거든요. 적자생존이거든요. 적자생존이니까 한국이 망한 것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생열패의 법칙에 의해서 망한 거다라는, 바꿔 말해서 사회 진화론이 제국의 멸망을 합리화시키는데 설득하는 도구로 이용되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 진화론이라는 것이 한국의 역사 반드시 긍정적이었다. 이렇게만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론 같은 것도,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 있으면 자유론 한번 읽어보실 때 어려우시면 너무 끝까지 읽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 자유론은 대단히 현학적이고 어려워서 과연 물론 중국말로 읽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단재 신채호가 자유론을 얼마만큼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한 인간으로서도 참 행복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총각식, 존 스튜어트 밀은 영주의 아들이거든요. 영주의 아들인데 어느 날 친구 타일러라는 사람 집에 놀러 갔더니 그 부인이 그렇게 현숙하고 미모이고 아주 인텔렉츄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인을 사랑하게 되죠. 멀쩡하게 남편 있는 여자를.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존 스튜어트 밀은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한 것으로 내가 한 여인을 사랑한 것은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장가를 안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남편이 죽어줬죠. 그래서 이제 그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애딸린 과부하고 결혼을 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는데 프랑스의 아비뇽이라는 곳에 돈 많은 사람이니까 그 아비뇽이라는 곳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 그 부인이 죽었어요. 부인 죽어서 그 아비뇽에 그 무덤을 쓰지요. 무덤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은 일생을 살다가 자기도 거기서 죽습니다. 맨날 자기 부인의 무덤을 산책하는 즐거움을 이제 소일로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무덤에 갈 때마다 어떤 남자가 쇠꼬챙이로 무덤을 이래 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는 남자냐 그랬더니 아비뇽 중학교 물리 선생이라고 그랬대요. 왜 그걸 파고 있느냐 그랬더니 벌레를 공부하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다소 무시하는 투로 그 벌레가 뭐 공부할 게 있습니까? 이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선생님 무슨 말씀을요? 벌레를 알면은 우주의 진리를 압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하도 머쓱해가지고 먹고 살 만한 돈은 있느냐고. 난 가난하다. 그러니까 존 스튜어트 밀이 당신 평생 먹을 거 내가 대줄 테니까 벌레 공부 한번 원 없이 해보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선생이 벌레 공부를 평생 했죠. 그 사람이 앙리 파브르입니다. 이게 세상 사는 데는 그렇게 인정 가화가 있어요.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혹시 존 스튜어트 밀의 그 생애를 읽을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자유론이라든가 이것을 분명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단재 신채호가 가지고 있는 이 역사에서의 한 가지 그 아쉬움이 있다면 영어도 알고 미국 유학 갈 기회도 있었는데 왜 미국 유학을 가지 않았어요? 나는 여기서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무슨 선망이라든가 백색 우월주의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에 갈 수 있었다면 단재 신채호가 가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박헌영이도 그랬고 김구도 그랬고 다 갈 기회가 있는데 이제 안 간 사람들이죠. 이런 점에서 나는 그 신채호가 그때 그 미국 유학을 갔었더라면은 더 넓은 세상을 봤더라면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제들 키우시고 할 텐데 이제 세상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큰 돈 들지 않습니다. 그저 방학 되면은
몇천 불 주세요. 그리고 넓은 세상을 보게 해야 됩니다. 미국 대륙횡단을 했던 불아파 종단 여행을 했던 젊은 시절에 넓은 세상을 보지 않고서는 그렇게 그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많은 세상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본 세계 여행 중에서 가장 그 감동적인 것은 사막이었습니다. 그 사막을 본 후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그리고 네바다 사막 이런 사막을 보면서 저는 인생 100년을 살면서 내일 왜 이래 하둥하둥하면서 살았던가 하는 후회도 해가면서 세상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마 단재 신채호도 좀 더 넓은 세상을 봤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단재 신채호의 생애 중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 페이퍼에도 가지고 있다시피 소위 그 결사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결사의 시대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무슨 신민회, 대한협회, 광복회, 상해 임시정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나키스트 동방연맹이었을 겁니다. 상해 임정에 활약했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단재 신채호라는 사람은 좀 괴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인관계가 그렇게 원만한 사람도 아니었고 아주 그 남하고 싸우고 부딪히는 그런 타입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는 그 의정원 사람들하고 화목치가 않았습니다. 원래 그 괴벽한 사람이어서 남한테 평생 머리 굽혀본 적이 없고 선비는 머리를 굽히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세수도 서서 했답니다. 세수도 서서 해가지고 세수를 하고 나면 오지랖이 흥건히 젖었답니다. 그렇게까지 할 게 뭐 있느냐고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핀잔을 줘도 선비는 허리를 굽히지 않는다고 평생 서서 그 세수를 했다 그럽니다. 수입이라고는 가끔가다 북경일보에 칼럼을 쓴 적이 있었는데 그 칼럼을 썼는데 어느 날 칼럼에 오자가 한자 생겼대요. 신문 쓰다 보면 또 오자 있을 수 있는데 이 무식한 놈들한테 이제 글 안 써준다고 그날로 그 북경일보하고 절필했답니다. 그러니까 글 쓰다 보면 오자 하나 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너 같은 무식한 놈들하고 상대 안 한다고 의절하고 이렇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사하고는 처음부터 그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위 이승만의 위임통치 파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위임통치 파동이라는 것은 내막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1921년에 이승만이가 프린스턴 출신인데 프린스턴 대학에서 총장을 하던 윌슨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되니까 대통령이 은사지요. 대통령이 은사가 되니까 윌슨 대통령에게 한국이 지금 일본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식민지 지배를 받고 기약 없이 식민지 시대를 사는 것보다는 국제연맹에서 한국을 위임 통치해주다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국을 독립시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이놈에게 와전이 돼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에 소식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소식이 들어왔느냐면 이승만이가 윌슨을 찾아가서 미국이 한국을 위임 통치해달라고 부탁했다더라.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난 거죠. 알만한 사람들도 상해 임시정부에 알만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1925년에 이승만 박사가 이제 탄핵을 받고 대통령에 면직됐는데 이것이 이승만으로서는 평생의 한이 됐고 민족진영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참 비극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열단에도 감행을 했었는데 의열단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 약산 김원봉이가 이끌던 무장 독립 투쟁 단체였는데 단재 신채호는 의열단 창단 때 의열단 창단 선언, 소위 세칭 말하는 조선혁명 선언을 써준 것이죠. 거기서 그 민중 폭력 혁명으로서 이제 그 조국을 구출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원봉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그 밀양 사람이었는데 지주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그 지주의 아들들이 공산주의자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여운형이도 그렇고 이강국이도 그렇고 지주의 아들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산주의를 설명할 때 6.25 때 경험에 비춰서 그 공산주의자가 된 사람은 머슴의 아들, 가난한 소장농, 한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자가 됐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상당한 인텔리겐자들이 뻘건 책
옆에 끼고 말도 있고 사각모 쓰고 그렇게 다니는 것이 한 시대의 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대의 공산주의라는 것은 무슨 계급적 성격을 그렇게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원종이는 그 조선공산당의 멤버로서 그 무장투쟁으로서 독립을 이룩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이런 것이 참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습니다만은 한국의 독립투쟁의 노선에서 가장 정확한 진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약산 김원봉이가 아닌가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은 대단히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김원봉이는 조선공산당 노선이었고 이런 말이 마치 공산주의 노선을 지지하는 것이냐 들린다면 그것은 제 본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이제 아나키스트 연맹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아나키스트 연맹을 그 단재 신채호가 가입한 데는 몇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그 보타함 들어갈 적에 이석증이라는 북경대학 교수가 이제 소개를 해줬다고 그랬는데 이석증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유학한 중국의 아주 그 선진 지식인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역사 공부를 했는데 이 이석증과의 만남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다행할 때 행덕이라는 행덕 추수라는 사람인데 일본 말로는 고도쿠 수수이라는 일본 무정부주의자입니다. 원래는 고도쿠 덴지로라고 그랬는데 이 추수라고 이제 자기의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 그 이름 자체가 좀 낭만적이죠. 바꿔 말해서 이 당시에 무정부주의자들은 대체로 로맨티스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단재 신채호의 여러 가지 그 문헌을 보면은 일본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고도쿠 수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고도쿠 수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본의 신문 기자였는데 그 바쿠닌의 영향을 받습니다. 무정부주의자 바쿠닌의 영향을 받죠. 바쿠닌은 러시아 사람으로서 무정부주의를 하다가 이제 이 쯔아 제정 러시아 황제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대단히 그 시대로서 위험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베리아로 유형을 하죠. 시베리아로 유형을 갔다가 그 사람도 참 그 의지의 사나이인 것이 이 시베리아 유형지에서 걸어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서 간 것이 이 동쪽으로 하다 보니까 사하린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일본에 도착하죠. 이게 참 그 바쿠닌의 일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소설보다도 더 소설적입니다. 이에치카 역사학자 이에치카는 그 모스크바 주재 영국 대사관의 그 서기관이었습니다. 원래 그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외교관이었는데 그때 그 러시아 생활을 하다가 바쿠닌의 일생에 매료돼서 바쿠닌 평전을 씁니다. 그래서 미하일 바쿠닌 평전, 이에치카가 쓴 미하일 바쿠닌 평전은 세계적인 명저입니다. 혹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바쿠닌이 죽을 적에 유언이 참 독특합니다. 정권도 다 없어질 것이다. 국가도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베토벤 심포니 넘버 9는 살아있을 거야. 이러고 죽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들도 이제 그 베토벤 교향곡 9번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심취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소리를 하고 죽었을까? 이 지구가 다 멸망해도 베토벤 심포니 넘버 9는 살아있을 거야. 이러고 이제 그 숨을 거둡니다. 이 일본으로 이 사람이 이제 걸어서 이제 온 거죠. 이때 이 바쿠닌의 그 무정부주의가 일본 열도를 강타하는데 그때 영향을 받은 사람이 고도쿠 수수입니다. 그래서 무정부주의자가 돼서 천황을 죽여야 한다고. 세상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천황을 죽여야 한다고 12명이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서 천황 죽일 음모를 꾸미다가 12명이 잡혀서 몽땅 동시 처형을 당하죠. 이게 이제 고도쿠 사건이라는 것인데 이 사건이 1922년입니다. 1922년에 이 사건을 보면서 신채호는 깊은 그 인상을 받았고 일본 천황을 죽여야 한다는 점에서 저 사람은 나와 가는 길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정부주의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무정부주의가 세계를 강타하면서 프랑스 대통령 카르노 암살 사건, 스페인의 수상 카스틸리오 암살 사건, 오스트리아 황녀 엘리자베스 암살 사건, 이탈리아 국왕 움베르토 암살 사건,
미국의 대통령 맥켄리 암살 사건. 이게 현여 국가원수 암살 사건이라는데 이 암살 사건이 모두 무정부주의자에 의해서 자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정부주의가 하나의 유행처럼 되었던 시대에 아마도 그 시대의 조류를 역류하지 못하고 신채호도 무정부주의자가 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사상적인 얘기는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무정부주의자가 왜 무정부주의자가 되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몇 가지 그 설명은 가능합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3.1운동의 실패에서 오는 좌절감이었을 겁니다. 야, 이게 100만 군중이 만세를 불러도 탄원을 해도 이게 다 소용이 없구나. 결국 100만 군중이 시위를 하는 것도 총알 하나가 천황 하나를 죽이는 것만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영웅주의적 무정부주의자들은 다분히 순교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부 역사학자들은 단재 신채호의 이런 사관을 전쟁사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그 시대의 그 전쟁 예찬론자들이 그러했듯이 3.1운동이 왜 실패했을까? 저렇게 열망하는데도 왜 독립은 오지 않는가? 이런 그 절망감에서 대체로 그러한 그 순교자적인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는 대체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얘기 핵심은 결국 단재는 역사학자였는가, 언론가였는가, 아니면은 민족주의자였는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단재의 일생이라는 것은 저는 그 논문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마지막 고구려인이었을 거다. 한국사에서 고구려를 가장 사랑했던 마지막 고구려인이었을 거다 하는 것이 제가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여러 가지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만 시간 제약도 있고 해서 얘기는 대체로 여기서 그치고자 합니다. 이런 인연으로 여러분 뵙게 된 것을 거듭 과분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재단에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주경야독 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에게 얼마나 제가 유익한 말씀을 드렸는지 송구스럽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2년 되면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뵙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